우크라이나는 지난밤 전쟁 내내 러시아에 대한 가장 대규모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인근에 위치한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의 최대 석유 터미널이 한 달 만에 세 번째로 원유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 이후 무려 18개의 정유 공장을 아직도 수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오늘 타만에 있는 곡물 터미널이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루코일의 주요 공장 중 하나는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드론들은 사흘 연속으로 와일드베리스 마켓플레이스의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펜자 지역과 우드무르티아에서 공격이 있었고 이후 오후에는 와일드베리스의 세 번째 창고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창고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기로 옮기자 더 안전하다고 하지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반기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오지 마세요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마드야르 브로디는 이번 달 해상작전이 시작된 이후 선박 205척을 파괴하거나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는 크리비리우 근처 다자녀 가족이 거주하는 민간주택에 대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그 더러운 러시아인들에게 크게 보복했습니다. 아니면 식사할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는 부에발리 발데레스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니면 진짜 심하게, 아주 심하게, 젠장. 알겠어. 지금 불이 확 붙을 거야. 그러면 딱 맞을 거야. 저기 봐봐, 저기. 옆쪽이 좀 이건 그렇지. 초월이 아니야. 젠장. 전기 스턴이 필요 없어. 한쪽에서 뭔가가 찌르는 것 같아. 자, 이제 한쪽이 타기 시작했어. 한쪽에서 타기 시작했어. 너는 자, 노보로시스크 근처의 KTK 터미널에 대한 가장 민감한 타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격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은 7월 30 노보로시스크의 흑해 터미널인 유즈나야 오제레프카에서 드론이 유조선을 공격한 후 원유 선적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오늘 밤에 유조선 니사스 시프노스가 마셜제도 국기를 단 이 유조선은 카자흐스탄의 탱기즈 쉐브로일 회사를 위해 원유를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 쉐브론의 자회사인 이 회사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은 VPU-3 외부 계류 시설에서 선적 작업 중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물갑판의 매니폴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선원들과 카스피 송유관 컨소시엄의 세 척의 지원 선박이 힘을 합쳐 진압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맨섬 국기를 단 유조선 마라티도 석유를 실으러 터미널로 향하던 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의 중요성은 그것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이 7월 들어 세 번째 터미널 중단입니다. 앞서 7월 27일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탱기즈 노보로시스크 송유관을 통한 석유 수송과 해상 터미널 선적이 재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 다시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카스피 송유관 컨소시엄은 카자흐스탄의 세계 대형 유전에서 석유를 수출하며 카자흐스탄 석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핵심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주제에 대한 일종의 조작 프레임을 바로 걷어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카스피 송유관 컨소시엄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카자흐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통해 대부분의 석유를 우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미널을 우회하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피해도 별도로 기록되었습니다. 드론 파편이 크라스노다르 지방 볼라 마을의 기업 부지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4명이 다쳤고 3명이 입원했으나
이는 부수적 피해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카자흐인들은 이런 소식에 기분이 상하고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하는데 왜 KTK를 공격하냐? 그건 우리의 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카자흐스탄이 갑자기 진지하게 자국의 정유 공장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정제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인을 위해서 말이죠. 러시아 정유 공장이 모두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산 석유를 달라고 하며 러시아인을 위해 휘발유와 디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이중적인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KTK를 타격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러시아인들에게 휘발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 주제의 국제적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소유가 아닌 유조선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쉐브론의 이해관계가 이런 공격들로 영향을 받자 쉐브론 경영진이 한 요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제발 노보로시스크는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쉽지 않은 러시아인들의 또 다른 수입원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우리가 이 터미널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타만 항구입니다. 러시아 연방 남부교통검찰청에 따르면 드론 공격 이후 부상자와 항만 인프라의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관은 현장에서 법 집행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만의 곡물 터미널은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큰 수출 거점 중 하나이며 이번에 손상되었습니다. 또다시 돈을 버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요 사건은 루코일의 핵심 공장 중 하나인 페름네프테오르그 신테주에 대한 공격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공장은 7월 29일 드론 공격 이후 생산 능력의 약 3분의 1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올해 들어 루코일의 정유 자산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6월 말에도 크스토보에 위치한 회사의 또 다른 대형 공장인 니즈네고로드네프테오르그 신테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정유 공장이자 두 번째로 많은 휘발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여기서는 1차 정제 설비인 AVTU가 가동 중단됐습니다. 이 설비는 전체 공장 생산 능력의 53%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정유 공장들의 가동률을 다음 달 안에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경우에도 정유량은 지난달 수준에 머물 것이고 그것도 추가 공격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식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정말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는 드론 공격 이후 무려 18개의 대형 정유 공장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개월간의 공격으로 인한 정유 산업의 피해가 단순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업계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성격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공격은 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이미 멈춰있는 공장들조차도 드론으로 계속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리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는 와일드베리스 창고들에 대한 새로운 연쇄 공격입니다. 참고로 벌써 3일째 연속입니다. 7월 30일로 넘어가는 밤, 드론이 펜자와 우드무르티아의 사라풀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물류센터를 공격했습니다. 펜자 주지사 올렉 멜리첸코는 공격을 확인했고 센터에서 약 200명의 직원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무르티아 임시주지사 올가 아브라모바도 사라풀 창고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두 곳 모두 소방관들이 불길과 싸웠고 두 창고가 전소됐습니다. 회사는 이미 물류 체계를 재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고와 출고, 주문 발송은 이제 다른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도 곧 공격당할 테니 의심하지 마세요.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로베르트 마디아르 브로디의 상징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짧은 문장으로 냉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소포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 마켓플레이스의 물류시설이 공격당한 도시들을 나열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스크, 네비노모르스크, 미스크, 사라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의 물류 인프라에 대한 일련의 공격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센터에 대한 공격은 7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미 10개 이상의 창고가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공식 성명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회사의 시설들이 제재 대상 부품을 드론, 항법 장비 및 기타 군사 장비 생산에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에는 심지어 특별 군사 작전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별도의 섹션까지 있었으니까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 회사 파이어포인트의 수석 설계자이자 공동 소유주인 데니스 슈틀레만의 발언입니다. 슈틀레만 씨의 말이죠. 그는 와일드베리스를 러시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린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파산이 VTB를 포함한 여러 은행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우크라이나 측이 바로 이 목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연결고리를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창고가 불타고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련의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5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는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해상 군사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입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마디아르 브로디는 7월 30일 밤에 흑해에서 또 다른 4척의 유조선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7월 6일 작전 시작 이후 총 205척의 선박이 타격을 받은 셈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중 130척은 아주프해에서 나머지 75척은 흑해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밤 공격의 전체 상황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258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격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벨고로드, 브란스크, 보로네시, 볼고그라드, 펜자, 로스토프, 탐보프주 상공에서 말이죠. 크라스노다르 지방, 점령된 크림, 아디게야, 그리고 아조프해와 흑해 해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반년 전만 해도 러시아 전역에 동시에 이런 공격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러시아보다 더 많은 드론을 발사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 일련의 공격은 정유 산업을 통해 러시아 경제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수출 물류와 해상 운송까지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장거리 제재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에게 매일 상기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와 와일드베리스, 물류망 등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공중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즉, 양국 영토에 대한 상호 공격을 중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어떻게 했을까요? 푸틴은 그때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주요 시설의 반복적인 중단이 노보로시스크의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이 한 달 만에 3번째로 중단되었고 복구되지 않은 18개의 정유소는 단발적인 피해가 아니라 이미 누적된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업계는 새로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를 노보로시스크의 KTK 터미널을 통해 수출해 상황이 더욱 불편합니다. 이 나라는 이 수출 경로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충분한 대체 경로가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스타나에 묻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전쟁 내내 정말 대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러시아인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하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대응할 거라는 걸 이해하고 계셨나요? 저는 똑똑한 카자흐인들이 그걸 이해 못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현재와 같은 공격 속도가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같은 시설을 계속 복구했다가 다시 잃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간 계속된다면 전체 정유 및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 파트너들, 특히 미국의 외교적 압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입니다. 제3국과 국제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목표를 피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카자흐스탄 석유의 경우에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엇보다 먼저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대 파트너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파트너들에게 한 번이라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공격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트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아직도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적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즈는 다른 창고로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당국은 카자흐스탄과 협상 중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러시아인을 위한 휘발유로 안전하게 정제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정유 공장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이죠. 만약 카자흐스탄이 이것을 시작한다면 키예프가 카자흐스탄에게 엄청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7월 3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경제의 여러 부문을 동시에 타격하는 복합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노보로시스크를 통한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 터미널이 한 달 만에 세 번째로 석유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타만의 곡물 터미널이 손상되었습니다. 루코일의 정유소 중 하나는 이미 전국적으로 18개의 대형 정유소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용량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3일 연속 공격받았으며 이번엔 펜자와 우드무르티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작전은 7월 6일 이후로 205척의 선박이 타격을 받은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타격들이 모여서 아시다시피 한 산업에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물류 및 수출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술과 전략은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의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억누르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